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얻는다면 나의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도움과 조언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은 도와달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고 조언을 해주고 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도움과 조언을 청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을 청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 만약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해볼 만한 일 아닐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특별히 오늘부터는 선물이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되고 막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요. 저희 그냥 마음을 좀 담은 건데요.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알리, 테무 같은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을 엄청나게 세게 공략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상품에서는 발암물질까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을 또 키우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국내 제조사가 만들었다면 이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그 비용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또 절차도 복잡하고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는 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의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 중국산은 마구잡이로 들여올 수 있는 거죠.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13개 법정 의무 그 인증 마크를 하나로 합친 것을 무엇라고 할까요? 국가통합인증마크라고 하는데 알파벳 두 글자, 이 인증 혹은 이 마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역시나 2047님을 비롯해서 KS 마크, KS 인증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KS는 아니고요. 그거는 품질 관련된 내용이고요. 국가통합 인증 마크, 힌트를 좀 드려야겠네요. 저희 작가님이 김치의 약자랑 비슷하다. 김치의 약자 똑같다고 하는데, 자, K는 똑같습니다. K는 코리아. 근데 이제 D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이 자주 즐겨 드시는 그 비타민 종류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부터는요, 커피 쿠폰이 1+1으로 나갑니다. 또 다양한 상품이 더 많이 나가고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팍팍 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부터 준비하셨는지 어예진 소장이요? 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여파 살펴보고요. 네. 이르면 오늘 7월부터 신축 아파트가 내부 공사를 끝내야만 입주 예정자의 사전 점검이 허용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예지 에디터는요?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 잔액이 32조 원을 넘어서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는 뉴스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구독 인플레이션 이슈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부터요. 이 소식부터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거의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으로 본토에 네.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게 그 배경이 있는데 지난 1일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그러니까 시리아지만 이란 영사관이면 이란 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공격해서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보복을 한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혁명이 지나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194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공격 규모도 매우 컸는데 뭐 드론 무인기, 뭐 지대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300기 이상의 무기를 동원해서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명분은 보복 공격이긴 하지만 좀 상징적인 차원에서 체면 치레 정도로만 대응했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안보 보안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이 또 다시 또 보복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한 번 더 가느냐죠. 이르면 오늘 중에도 대응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재차 공격한다면 이제 이란과 여기에 친이란계인 시리아 그다음에 또 이라크 등이 다 또 모여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도 있고 하니까 미국. 네, 그래서 미국은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보복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유럽 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강도 높게 규탄했고요. 뭐 안보리 회의도 열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표면적인 얘기, 중요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한다 안 한다 뭐 보도들이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네.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또 우리는 유가 맞습니다.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WTI와 브렌트유 모두 장중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이제 지배적인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고 네. 또 이란은 석유 수출국 오펙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서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여기가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이제 배럴당 130달러대로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이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의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에는 6분의 1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요. 이 해협을 통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 이제 휘발유,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이 돼서 요게 또 더 오래 지속될 위험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요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정부는 조금 전에 유류세 인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렸던 소식이기도 한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지 않고 또 한 차례 2개월 더 연장이 됐다라는 소식 오늘 아침에 들려왔고요. 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들도 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급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12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장중 2,448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사상 최고가 기록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 한 13%, 14% 정도 오른 만큼 이건 좀 랠리가 과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이제 지금같이 지정학적 우려 고조 시에는 2,500달러 선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으로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몰리기 때문에 네. 달러와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죠. 원달러 환율도 1,380원대까지 오늘 또 올라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우리나라 기업별 또 산업별로 좀 살펴보면 또 어떨까요? 네, 에너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계도 지금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수주에 성공한 건설업계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에 따라서 공사 지연이나
추가 발주 감소, 원자재값 상승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업계도 운항 차질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을 비롯한 해운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홍해 위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최남단의 그 희망봉 있죠? 네. 거기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동차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현재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 거점은 없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제 현지 판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했는데요. 현재까지 석유, 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을 살펴본 결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요. 석유, 가스,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로 비상 대응팀을 가동해서 상시 소통하면서 일일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보복을 하느냐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또 이어진다면 이거는 이란이 보복한 것과 또 문제의 강도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완전히. 더 크게 강경 대응할 수 있죠. 이번엔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일명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고요? 네, 먼저 마이너스 통장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이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회계연도 중에 들어올 세금과 써야 할 금액 간의 시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 이 부족분을 메우려고 활용하는 수단이고요. 네. 정부 요청이 들어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와 조건 등을 확인해서 신용대출로 나가게 됩니다.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이제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고요. 빌린 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즉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정부가 세금 걷기 전에 한은으로부터 당겨 쓰는 급전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인 셈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렇게 빌린 돈이 너무 좀 많다라는 점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일시 대출금 한도가 딱 50조 원인데 네. 현재 정부가 갚지 않은 잔액이 3월 말 기준으로 32조 5천억 원 그리고 2011년 이후 14년 만에 대출 잔액으로서는 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작년 1분기 잔액보다도 많고 또 코로나로 예기치 못했던 어떤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2020년 1분기에는 약 2배 정도 넘는 수준입니다. 3월 대출액은 35조 원 이상으로 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50조 원인데 현재 32조 5천억 원을 쓰고 있다. 절반 넘게 쓴 거죠. 직장인으로 따지면 한 1억 원까지 마통 쓸 수 있는데 한 6,500만 원 쓰고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좀 턱에 차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한국은행에다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약 640억 원인데요. 세수 결손이 굉장히 컸던 작년 1분기 이자와 비슷하고 또 코로나 발생했었던 2020년 1분기의 4배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예년보다 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건 정부 재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재부는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반기 재정 집행이 많았다 이렇게 언론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초에 사회간접 자본을 비롯한 재정을 조기 집행한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지난 2월에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약 390조 원의 조기 집행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은에 줘야 할 마통 이자만 정부가 640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올 돈 나갈 돈 잘만 이제 계산을 해서 맞췄어도 한 600억 원 이상은 좀 아낄 수 있었던 건데요. 한국은행 안에서도 이걸 좀 걱정하면서 보고 있다고요? 네, 먼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금은 구조상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정부가 이렇게 기조적으로 계속 자금을 빌리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한은의 대정부 일시 차입금, 이 마이너스 통장 문제가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속적으로 빌리는 것이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부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국은행이 무조건 거절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런 발언 뒤에 통화정책의 투명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정부 일시 대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조건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잔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추가됐는데요. 이 말은 정부가 일시 차입에 의지하기보다는 재정증권 좀 적극 활용해서 알아서 좀 조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정부가 평균 차입 일수와 차입 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런 노력과 제동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재정증권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서 스스로 조달을 해라. 시장에 가서 조달을 해라.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어혜진 소장에게 갑니다. 보통 이제 새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네. 사전 점검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도 되게 좀 예민한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내부 공사가 다 끝나야만 사전 점검 진행할 수 있다고요. 네, 그동안에는 내부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을 하는 일이 적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입주 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또 사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이제 입주 이후에 뒤늦게 발견한 부실 시공과 하자의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주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 2일 이상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45일 규정에 맞추려고 공사가 덜 끝난 상황이더라도 사전 점검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입주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이 사전 방문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또 감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사전 방문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그렇다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하자 보수 책임도 강화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그 사전 점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서 보면은 이제 새 아파트 뭐가 잘못됐는지 잘 그죠.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이나 내장, 인테리어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준답니다. 그럼 막 몇백 개씩 찾아내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설사를 또 잘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닌가. 네. 또 이 불신은 누가 초래했는가라는 또 생각도 들게 되고요. 또 한동안에 그 순살 아파트, 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도 되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한 대안도 마련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 누락됐던 LH 아파트에서 시공됐던 구조가요. 바로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량판 구조가 뭐냐면 보호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입니다. 건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기는 한데 이 기둥과 맞닿은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서 이 완충 역할을 하는 이제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철근을 필수로 넣어야 되는데 네. 순살 아파트는 철근을 안 넣었죠. 정부가 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을 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은 무량판 구조가 해당 층 지지 면적의 25% 이상인 경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건축구조 기술사가 구조 설계를 해야 되고요. 착공 전에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해서 또 보관을 해야 하고 또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철근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이 배근 적정성을 확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또 이걸 이렇게 또 의무화해야 된다라니까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강예지 에디터에게 갑니다. 쿠팡이 최근에 멤버십 가격을 훅 올렸습니다. 네. 2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인상률 자체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쿠팡이 지난 주말부터 신규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와우 멤버십이라고 하는 이 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약 5,000원에서 7,900원으로 3,000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8%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네. 쿠팡 유료 회원은 1,400만 명 상당이고요. 이 기존 회원들에게는 8월부터 올린 가격이 적용됩니다. 멤버십에는 무료 당일 배송, 그리고 신선식품 새벽 배송, 무료 반품,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인 쿠팡 플레이 시청, 배달앱 쿠팡이츠 무료 배달이 포함됩니다. 일주일에도 여러 번 식재료나 생필품, 문구류 같은 주문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은 이 주문한 다음날 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 때문에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상 후에는 효용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해지하겠다, 이런 반응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투자자는 쿠팡의 가격 인상을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알려진 현지 시각 12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기업 주가가 21.25달러로 마감했고요. 이는 전날보다 2달러 넘게 상승한 가격입니다. 여전히 쿠팡 공모가 35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쿠팡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20달러를 넘은 건 1년 6개월 만의 일이라서 좀 반가운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쿠팡 주주들이야 뭐 환호하겠습니다만 이용자분들은 2480님을 비롯해서 쿠팡 멤버십 가격 올리는 거 너무하다. 안 쓰기에는 또 불편하고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건 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인상률이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3,000원 올린 건데 인상률이 58%.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독 플랫폼 가격들도 좀 많이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네, 아마 최근에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작년 말에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유료화했었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등 주요 동영상 플랫폼이 연달아 월 구독료를 올렸습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구독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구독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가계부를 좀 들춰보고 구독료가 얼마나 나가나 좀 봤는데요. 네. 넷플릭스 계정 공유가 금지된 이후에 저희 집하고 부모님 댁 합쳐서 구독료가 22,000원,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약 15,000원, 쿠팡이 이제 8,000원으로 올르죠. 네.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으로만 이렇게 45,000원을 쓰는 셈인데 전보다 한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연간으로 따져보면 동영상 플랫폼 구독료만 54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간으로 이제 보면. 네, 여기에다가 세탁이나 또 정수기 같은 생활 서비스 관련된 구독료가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상으로는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보통 물건값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는 이제 사기를 망설이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 인상에 신중하는 것이 보통이죠. 반면에 멤버십 구독료는 아까 청취자분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대폭 인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무료거나 저가로 시작해서 시장을 한 번에 장악한 뒤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전형적인 플랫폼들 가격 행태입니다. 유료 회원 1,400만 명을 보유한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은 독과점 환경을 만들어서 소비자는 비싸도 쓸 수밖에 없고요. 공정위는 플랫폼의 시장 장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일명 플랫폼법을 추진했다가 당시 업계 반발에 막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플랫폼법 제정이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쿠팡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나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확 기울어져 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넷플릭스가 그 계정 공유 금지하고 구독료 오르려고 했을 때 네. 해외에서는 이거 비싸서 해지하는 사람 많아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먼저 했던 해외 국가들을 보면 실적이 오히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쿠팡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습관이라는 게 임박해서 맞다 하고 물건 주문하거나 배달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좀 부지런해지지 않은 이상은 이거를 좀 놓치기가 어려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한규봉님이 어느 정도 예상한 현실이라고 그동안 적자 속에서 구매자들한테 퍼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지적을 또 해주셨네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인증제도, 인증 마크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오답으로도 많이 보내주신 KS 마크는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득하는 일종의 품질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품질에 대한 보증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한국 산업 표준에 맞게 제품을 생산했다라는 표시고요. 오늘 정답인 이것은 품질보다는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특정 제품을 제조 판매한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걸 표시해야 하는데요. 안 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국발 C커머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물건들은 이 인증이 없는 게 많아가지고 또 우려가 된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힌트 겸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승호 님이 아버지 핸드폰이 충전이 안 돼서 특정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충전기를 샀다고 하시는데 녹아버렸다는 후기가 많아서 정품 충전기를 사드렸습니다라고.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요, 이 인증 있는지 여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321님이 오늘 면접 보신다고요? 벌써 떨린다고. 오늘 답처럼 규격에 맞게 대답해서 합격하면 좋겠네요. 응원 부탁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규격에 맞게 면접에서 너무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글쎄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규격보다는 더 창의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100님은 수입 장난감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느낌이 드는 퀴즈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하더라도 이 인증을 받아서 국내 업체가 안전을 인증받고 판매한다면 훨씬 좋겠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9885님은 조그마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판매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 유입돼서 많이 힘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내 제조사, 판매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또 이제 개선이 돼야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두 글자 인증 KS 말고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달에 부동산 증여 신청이 19,000여 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증여가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또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지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증여세는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네. 공시 가격이 4월 말일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4월 30일에.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시 가격이 내려가면 증여세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 가격이 확정이 되기 전에 보통 3월이랑 4월에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시 가격 오르기 전에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하기 위해서 요는 계절성이 있는 거였네요. 네. 그러면 부동산 증여할 때, 세금 매길 때 앞에서 잠깐 공시 가격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세금이 매겨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는 시가평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어떤 것이냐, 시가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인정되는 거는 증여를 하는 날 앞에 6개월 그리고 증여를 하는 날 뒤에 3개월 내에, 그러니까 합쳐서 총 9개월 동안에 매매가 되었던 가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았던 감정가액 또는 경매를 받았던 경매 가격 등이 있다라면 이게 이제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이 이제 면적이라든지 구조 뭐 이렇게 용도 같은 게 유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유사한 것들이 매매됐던 가격도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같은 라인의 위층과 아래층에 뭐 팔린 가격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도 매매 가격으로 시가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토지라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그렇죠. 이제 건물 같은 경우라면 고시되는 가격 등이 이제 시가로 보게 됩니다. 시가로 인정이 될 때는 증여하기 전 6개월, 뒤에 3개월. 요거는 이제 부동산일 때 예.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증여로 할 건가 상속으로 할 건가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살아서 주는 건 증여, 네.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속 네.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일반적으로 증여를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 자산이 많고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가 나올 걸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자녀에게 먼저 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자녀에게 줄 때 가급적이면 이제 평가가 좀 낮게 된 저평가되었거나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 뭐 물건을 준다든지 아니면 월세 수익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기적인 소득원이 생겨나는 자산을 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모님 소유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모님의 재산에다가 또 소득이 늘어나서 누적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녀에게 이걸 미리 넘기게 되면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자본이득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소득이 자녀에게 귀속돼서 향후 유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랑 하락할 때 네. 증여 방법이 좀 유리한 게 좀 달라진다고요? 네, 이렇게 추가로 부동산 상승 시기에 좋은 방법이 있고요. 부동산 하락 시기에 좋은 증여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승 시기,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가치가 오를 만한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이때도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 이분이 1세대 1주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증여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양도로 만약에 변경을 해서 자녀에게 넘겨주게 된다면 12억까지도 세금을 안 내게 돼서 양도의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증여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도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자녀에게 넘어간 양도로 넘어간 다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재산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양도라고 하면 자식이 자기 돈으로 네. 부모님 주택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또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예.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흔한 사례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 네. 뭐 대표적으로 증여, 뭐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모가 자식한테 이제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에 네. 주의할 점이 이제 증여를 받은 다음에 자녀가 10년 이내에 이거를 만약에 팔게 됐어요. 양도를 했을 때는 그 취득 가액은 당초에 부모님, 그러니까 증여하신 부모님이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예. 증여 받은 뒤에 10년 이내에 팔면 페널티가 붙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증여받은 후 10년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해야 자녀가 증여받았을 때 평가되었던 금액으로 우리 양도세를 계산해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년 자녀에게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까지도 증여재산이 공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되는데 이 증여세까지도 부모님이 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금도 증여를 했다라고 봐서 또다시 증여세에 또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은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네. 내가 세금까지 대신 내줘야지라고 네. 하면 대신 내준 세금도 증여한 거니까 거기에 세금이 또 또 붙고 붙습니다. 거기에 또 붙고 다시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여할 때도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세는 또 따로 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네. 부부끼리 증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주요 이유가 있는데요. 예. 먼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주된 이유들은 이제 자녀의 재산 형성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부부끼리 서로 증여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이 부동산 물건의 취득가액을 올리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간의 재산을 증여할 때는 뭐 증여받은 배우자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은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감정평가액 등을 받아가지고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이 뭐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6억 원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이후에 이걸 양도를 했을 때 취득가액을 높여놨기 때문에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뭐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간에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가 이제 상호간에 동시에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이건 양도소득세로 다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서로 6억짜리 이렇게 증여를 네.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매매구나 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동시에 거죠. 발생했다면 매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이 땅은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줄 땅이니까 네. 뭐 자식 세대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를 해주겠다라고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건너뛰어서 바로 손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라는 게 있어요. 뭐 원래 나오는 증여세에 대해서 30%를 더 추가해서 가산해서 우리가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손자녀가 미성년자인데다가 증여재산하는 가액이 20억 원을 넘게 되면은 이게 40%까지도 할증이 됩니다. 그럼 뭐 이거 건너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2번 거둘 수 있는 세금을 한 번만 걷게 되었으니 예. 이제 할증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부모,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망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건너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직접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할증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아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요. 그리고 형제자매나 친척한테 뭐 증여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 세금은 많이 달라지겠어요, 이것도. 네, 형제나 뭐 친척 간에 증여를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부간 공제 6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에게 주는 5천만 원 공제 같은 건 좀 줄어들어서요. 네. 1,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요. 아예 제3자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혜택 1,000만 원도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부동산을 한 번에 다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좀 쪼개서 주거나 네. 지분 일부로 나눠서 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증여랑 양도를 혼합해서 넘겨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부는 증여하고 네. 일부는 매각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일부는 대가를 받게 되는 거고 일부는 대가를 안 받고 넘겨주는 건데 이러한 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부모가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녀에게 물려줄 때 이 건물 자체를 자녀에게 전체 다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다 파는 게 아니라 자, 아들아 건물 1층은 너에게 줄 테니 2층은 너가 돈 주고 사가라 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하. 예, 이게 이유가 증여세라든지 양도세는 전부 다 누진세 제도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다 증여를 한다거나 건물 전체를 다 양도를 해서 누진세 적용을 받기보다는 일부 부분은 증여로 해서 또 일부분은 양도로 해서 누진세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용받는 게 우리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 네. 그게 부담부 증여다. 예. 만약에 증여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 거쳐서 세금을 내게 돼요? 네, 먼저 증여를 받아서 이게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걸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취득세를 이때 납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개월, 정확하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도 해야 되고요.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세금 내야 되는 증여세가 1,00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세금이 많기 때문에 2달 정도에 나눠서 2개월 이내에 반 정도로 반씩 납부를 하면 되고요. 이게 세금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2천만 원도 넘어가기 때문에 뭐 몇 달에 해결될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최대 5년까지 나눠가지고 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이제 뭐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늦게 내는 거에 대한 이자까지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하, 이것도 이자는 별도 네. 연부연납 방식이죠. 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이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 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와 CNG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6월까지 이어집니다.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로 보이면서 원자재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들어보고요. 주의할 점도 살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어썸인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니까 뭐 브렌트유, 두바이유는 90달러 넘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구리값도 그렇고요. 뭐 비철금속 가격도 그렇고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네, 사실 이제 구리값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런던 비철금속 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3개월물 가격이 4월 9일 기준으로 9,418달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초 대비 거의 10% 이상 상승을 한 거라서 이제 지난해 1월 전고점을 넘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거는 사실 그 전에는 구리 가격이 좀 또 급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그 공급 측면에서 공급을 줄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광산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주요 광산 기업이 약 9개 정도가 있는데 국내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량이 21억 달러 정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억 달러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생산 측면에서 구리값이 떨어져서 수익이 안 나니까 생산을 줄였는데 최근에 이제 또 구리값이 급등을 하게 된 거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글로벌 IBD의 조사에 따르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그 AI 양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뭐 하나 구리 개발 협회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 시 전력 용량당 1메가와트당 27톤의 구리가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구리도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리 가격이 지금도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2,000달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리의 수요가 과거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도 같이 이제 겸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딱 가격을 쳐다보면 이미 많이 올랐구나. 이거 항상 많이들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원자재 투자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원자재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예측이 이제 뭐 맞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 증권사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도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한 건데 특히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해도 패키징 방법을 바꿨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어떤 그 구리 값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모든 키워드가 다 AI에 초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구리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필요성도 수요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락하는 그런 거는 확률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뭐 구리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서 막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구리 관련 기업, 구리를 이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네. 투자한다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이제 그럼 구리값이 오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투자법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실 네. 거예요. 가장 이제 직접적인 방법은 뭐 구리를 추종하는 ETF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리라는 게 어떤 뭐 현물보다는 선물로 추종하는 것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로로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두 가지 어떤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구리를 찍어내는 아변하는 그런 네. 기업들인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는 스톱이 있습니다. 네, 1위 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7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2위 기업이 이제 23% 정도.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기업들이 그 이 시장을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리 가격이 약세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구리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전선 업체들이거든요. 네, 전선 업체도 이 전선을 만들 때 제조 원가 중에 이제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원재료 내 비용 중에서도 구리의 비중이 한 80에서 90%가 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전선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제 전선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구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전선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래프가 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또 단기간에 너무 또 과열되는 기업들도 있어가지고요. 투자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 그 네. 기상주의보도 하나 내려진 게 있어가지고 요거 잠깐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비 오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 바다, 제주도 동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이나 행락객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또 높은 파도가 발생할 수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는 가까이 가질 않으시기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투자주의보 쪽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엄청나게 오르는 이른바 이게 테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구리 관련주들 주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좀 구리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주가를 보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큰 것들은 어떤 시총이 작은 어떤 그런 동전주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이제 시총이 큰 어떤 대형주 같은 데 투자를 하기보다는 되게 시총이 작아서 변동성이 큰데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투자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최진영님을 비롯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원자재 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아까 잠깐 ETF를 언급해 주셨어요. 네네. 예,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덱스 구리 선물 H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구리 실물이 있습니다.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코덱스 구리 선물 H 같은 경우에는 뒤에 H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달러를 해지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요 상품이 조금 투자하기에는 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어차피 강달러이고 달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굳이
달러를 해지할 필요가 없고 특히나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쩌든지 노후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정확하게 구리 실물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구리 가격에 추정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만약에 장기적으로 구리값 상승에 매칭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구리를 채굴 하고 이런 재련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글로벌에. 네.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네, COPX라는 티커명을 가진 이 ETF가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동안의 운영 성과가 검증이 되어 있고요. 운영 보수 같은 경우에도 0.65% 그렇게 높지가 않고 배당 수익률이 2.22%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앞으로 구리값이 상승해서 그 구리값 상승의 수혜를 볼 것 같은 구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ETF가 나은 것 같은데 사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부터 미국에서 이런 원자재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나온다.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ETF 찾아보실 때 자산운용사가 그 ETF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나 뭐 비중이나 이런 걸 잘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트 잘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원자재 가격 이게 변동이 참 그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좀 시장 전망하시는지도 좀 들어보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 그래도 구리 관련된 내가 ETF나 기업에 대한 투자하는 게 하나 있다라면 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주거든요.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의 포트는 요만큼 가져간다라고 하면 조금 해치용으로 정도 활용을 하지 이걸로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는 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감내 가능한 비중 내에서요. 네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김영익 교수와 함께 돌아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산업 또 금융시장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뵙겠습니다.